완전 천사 주는 신인 지은이 김차웅. 세 번째 단원 두 번째.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체 누구인가? 허경영이라 하면 그의 유튜버가 말해주듯 어쩐지 그의 과거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성이 아닌 영성의 결합에 의해 서울 중곡동에 있는 중랑천의 다리 밑 가만히 움막집에서 소띠해인 김혜허씨로 태어났다. 신인을 축복하기 위해서인지 그 무렵 푸른 색채의 방광이 집안에 가득했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하필 다리 밑을 거처로 삼았을까? 형무소에 수감된 남편의 옷바느질을 하려면 경비 부담이 크므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화두는 신비에 찬 신인의 영성 출생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출생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도통한 스님을 예로 들며 인간도 그런 비슷한 출생을 하는데 신인이야 뭔들 못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변역 생사는 불가에선 덜어있다. 얘기는 이러하다. 옛날 어떤 도통한 승려가 전생의 업보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자 하산을 결심한다. 마을로 내려온 스님은 아낙네들이 들락거리는 우물가를 찾는다.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영문을 모르는 처녀는 당황한다. 이때 스님의 혼령이 처녀의 뱃속에 들어가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게 그가 말하는 소위 변역 생사가 아닌가? 여기서 보듯 인간도 이럴진데 하물며 신인이 어머니 뱃속을 빌려 영성 출생했다 하여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에게 얽힌 일화는 그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교 사변으로 인해 산후병을 극복할 겨를도 없이 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연고지인 진주시 지수면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산후병이 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아 동네 아낙네로부터 젖동량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처럼 집 주위로 붉은 색깔의 방광이 거세게 일자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물동이를 들고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다행히도 불은 아니었다. 집이 빈 것처럼 너무나 조용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에 찬 광채에다 예감이 이상해 마을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숨져 있었다. 그가 태어난 지 3년 6개월 만이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생을 둘러싼 온갖 억측과 남의 집에서 신세지는 등 애옥살이를 하는 게 괴로워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광채는 여인의 죽음을 알리는 이적으로서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입을 모았다 한다. 의지할 곳 없었던 그는 이때부터 입양아처럼 소장인 집의 양아들로 맡겨졌다. 그러나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 얹혀 사는 것과 진배 없었다. 그의 나이 5살 되던 해의 여름철 어느 날 농번기가 돼 주인 식구들은 모두 들판에 나가고 어린 그가 혼자 남게 됐다. 집 뒤는 논이었고 길섭에 작은 웅덩이가 있었다. 혼자 물장난을 치다 그만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댔다. 때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냈던 머슴이 들판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머슴의 꿈에 나타나 웅덩이에서 머슴을 부르는 게 아닌가? 깨어난 머슴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가 봤다. 그가 물에 동동 떠 있었다. 물가에 눕혀놓고 물을 토하게 했다. 머슴이 아니었으면 그를 살려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마을 사람에 의하면 꿈속의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다고 하며 그는 어려서도 신비스러울 만치 영적인 초능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가 밝힌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러하다. 7살 때였다. 희주에 나선 나이든 한 탁발생이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아왔다. 스님이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하면서 양친의 함자를 묻는 게 아닌가? 그가 부치는 허남권, 모치는 조계식이라고 하자 스님은 조실부모할 인연임을 알려주곤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그래야 더 큰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한 열매가 맺히거든. 젊은 시절을 가난한 음지에서 보낸 사람이라야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란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면 남쪽 나라의 권세의 월계수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어서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일찍이 떠나야 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한문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지리산의 전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땐 서울로 올라가서 삼각산의 전기를 받도록 하라. 너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될 운명이다 라고 설법을 하듯 그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하지 않는가? 그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다. 머슴의 상징인 지게는 6살 때부터 다뤘다 한다. 제대로 먹지 못해 지게가 몹시도 힘에 부쳤고 버거웠다. 그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서도 남의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 지게를 멀리 할 수가 없었다. 나무를 지고 10리가 넘는 길을 걸을 때도 있었다. 소띠인 그는 송아지를 애지중지 키우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추운 겨울이면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안고 자기도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어렵사리 서당을 거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당은 무려 7년간이나 다녔다. 그래서 한문서적 50여 권을 다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머슴살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혈혈단신인 그로선 마음이 착잡했다. 그렇다고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보고 인사성이 있고 예의가 바르며 청명하고 부지런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지수면 승산마을은 이웃한 지수마을과 함께 꽤나 이름이 있는 곳이었다. 윗때부터 김해 허씨가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었고 만석군, 천석군 등 요달리 부자가 많았다. 그리고 근자에 이르러 재물 감안해도 여러 배출하였다.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419에 일에 위치한 그의 정조부 묘는 풍수지리상으로 세계적인 황제가 나올 수 있는 명당이다 보니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지수면의 경우 비록 조상대대로 삶을 이어온 터전이자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지만 머슴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기르던 소가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가 무참히 도륙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양아버지고 마을 사람들이고 할 것 없이 정남이가 떨어졌다. 어린 그로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로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성공하기 위해선 이곳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찾아야만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는 자기가 성장한 곳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소에게서 받은 상처를 안고 이곳에 파묻혀 지낼 수는 없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고 싶었다. 어린 그에게도 수구초심은 있어 눈만 뜨면 태어난 곳이 그립기만 느껴졌다. 우연의 일치일까? 소가 도살되던 그날 그는 야반 도주하듯 주인집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나이 불과 15세였다. 그렇잖아도 그의 나이 14세가 되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라는 스님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던 차였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 이어 동네 어른들로부터도 듣기를 말이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재촉이라도 하듯 뇌리를 스쳤다. 조숙한 데다 겁이 없고 눈치가 빨랐던 그는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념으로 홀로 서울을 찾아 나섰다. 당시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어머니 산수에서 눈물을 훔치며 긁어모은 몇 움큼의 흙과 50여 권의 한문 서적이 전부였다. 마산역에서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다가 대전역서부터 무임승차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역에 붙들려 갔다. 소지품 속에서 대통령이 꿈이라는 깨알같이 쓴 일기장을 펼쳐보며 글씨와 한문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확인한 영문이 흙과 그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해하자 이 흙은 어머니의 산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산만하지 않고 위안이 되며 어디든 항상 조심이 돼 탈선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란 말이 영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말 한마디에 여직원들로부터 대견하다는 말과 함께 노자까지 받고는 쉽게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는 역 앞을 서성이며 길 잃은 사슴처럼 멀뚱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막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말로만 듣던 서울은 농촌과 사뭇 달랐다. 어디가 어딘지조차 몰랐다. 헐벗고 깡말라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서름에 복받쳤지만 지긋지긋한 머슴살이와 소위 죽음의 진저리가 난 그였기에 그가 살던 마을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어쩔 수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맨 처음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다. 학교는 광화문에 있는 중학교 과정인 야간 협성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했다. 문제는 잠잘 곳이었다. 찾아간 곳은 남대문 시장 지하도로에 있는 지게꾼들의 합숙소였다. 그러나 이들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담배 연기 그리고 몇몇 사람의 구박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를 접고 중국집 뽀이 노릇을 하다가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의 엑스트라로 들어갔다. 산을 오르며 연기를 하던 중 폭격이 터져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러다가 수유리에 있는 화교사람들에 들어갔다. 숭산 스님 밑에서 2년 넘게 행자 생활을 하며 불경을 터득했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인 협성상업전수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스님이 포교차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절에서 나와 광화문의 내수동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목사의 양아들이 됐고 그 나이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돈을 벌기 위해 학생복을 입고 버스에서 볼펜을 파는가 하면 금반지 공장, 폐타이어 공장, 벽돌 나르는 공사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 그런데 벽돌을 지고 건물 위로 오르다가 추락해 의식을 잃기도 했다. 복막염 수술 뒤엔 쉴 새도 없이 버스 조수가 돼 밤늦게까지 기계 정비를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보니 옷은 성한 게 없었고 학교 갈 시간에 쫓겨 제대로 말리지 않아 젖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있었다. 그나마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거치할 곳이 없어 버스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다. 차숙이지만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잠을 잤다. 한 번은 전구를 끌어안고 자다가 불을 내 쫓겨나기도 했다. 거처를 고심하던 끝에 서대문 형무소가 내려다보는 산중턱에 천막을 쳤다. 거기가 하필 홍제동의 판자촌이다 보니 동네 아이들이 많이 들락거렸다. 책이 훼손되는 등 무단 출입이 잦자 어쩔 수 없이 산꼭대기로 옮겨야만 했다. 현대판 노숙자 생활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서대문 형무소는 어떤 곳인가? 많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대지주이던 아버지가 소작인들에게 농토를 죄다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지주들로부터 고발돼 졸지의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고 유교 사변이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에 운명한 곳이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자식된 그로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허경영의 이름을 손수 지어준 박식한 아버지가 왜 갑자기 사상부모로 몰렸을까? 그는 그게 궁금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의 아버지가 지주로서 소적인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다른 지주의 소적인들도 주인에게 땅을 달라며 소동을 벌임으로써 일어난 일이었다. 억울한 노명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아버지의 이러한 사연을 안타까워하며 가져온 한 줌의 흙을 형무소 주변에다 뿌렸다. 아버지의 시신은 행방을 몰라 수습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남아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에서였다. 그는 엉성한 천막 속에서 덮은 머리에다 헤어진 옷을 입고 더위 및 추위와 싸우며 애월하지 배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달빛과 눈빛 속에서 피나게 주경야독을 했다. 서울은 너무나 삭막했다.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도둑질을 빼곤 뭐든지 나섰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헛독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떨 땐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도 마다하지 않았다. 옷은 헤어져 손수 기어 입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짜집기란 별명까지 얻게 됐다. 그의 고난은 끊이지 않았다. 겨울철이었다. 강풍에 천막이 날아가 찾던 중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 부상을 입고 한 달간 학교를 가지 못한 일도 있다. 설상가상이라 할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학비 조달이었다. 해결할 일이 막막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피를 뽑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흘 연속 뇌혈로 인해 병원 앞마당에서 쓰러졌고 교회의 종소리에 겨우 정신이 들어 간호사가 지어준 비타민제를 먹고 기운을 차리기도 했다. 이렇듯 그의 시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몇 차례나 허기져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용케도 오뚜기처럼 살아남았다. 초인 아니 신인이었기에 가난과 외로움을 딛고 힘든 고비를 넘겼는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랄까? 그가 대통령감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텐트에서 침식을 하며 야간 학교를 다니던 17살 때였다. 범상치 않은 일이어서 당시를 상술해 본다. 하루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아저씨가 찾아왔다. 영하 35도나 되는 추운 날씨여서 잠시 들리는 사람으로만 알았다. 학생이 여기서 혼자 침식하며 공부를 하는가? 보아하니 부모 형제가 없는 모양이네. 말투로 봐 과하로 생각한 것 같았다. 예, 그렇습니다만 아저씨는 누구시죠? 아저씨는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다가 쌓여진 책에 눈이 멎더니 대뜸 예기치 않은 말을 던진다. 학생을 보니 꼭 대통령을 대하는 것 같구나.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아저씨가 신기했다. 아저씨, 관상 보는 분이십니까? 아, 난 아래에 있는 연세대학교 알지? 거기 재직 중인 철학과 교수야.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다. 아, 그렇습니까? 밥은 먹었는가? 방금 호떡으로 때웠습니다. 호떡이란 말에 어이가 없었던지 잠시 머뭇거리다 정색을 하더니 교수는 친자식을 대하듯 화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는다. 자네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 집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때? 무슨 말씀을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그는 교수의 간곡한 말에 끼니나 때울까 하고 이끌리다시피 따라 나섰다. 집이 좋고 컸으며 방이 따뜻했다. 집엔 부인과 그와 동갑나이긴 딸이 있었다. 상차림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건화했다. 상을 물리고 난 뒤 교수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자식이 되달라는 교수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고 이튿날 집을 나와 그의 텐트로 돌아왔다. 고운해 자리에 누웠다. 냉기가 음습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되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 뒤 모든 걸 잊고 오로지 면하게 힘썼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자란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웬만한 학문은 거짓말처럼 마스터했다. 끈질기게 야간 학교를 다닌 끝에 방송통신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그는 학창시절을 통해 성경,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경, 한문, 주역, 역사, 철학, 사서삼경, 삼일신고, 물리학, 천부경, 격압요록 등을 닥치는 데 독파함으로써 그의 재능이 차고 넘쳐 되레 스승을 가르칠 정도였다고 한다. 입대 후 첩보기관인 육군보안사령부를 거쳐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귀국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하여 저불가 및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맺는 등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게 됐느냐는 점이다. 10대 말기에 슬리퍼를 팔러 다니다 우연히 저불가 이병철 회장의 눈에 띄어 양아들이 됐고 20대 초엔 그의 총명함으로 인해 이 회장이 몸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보게 함으로써 약 10년간 대통령의 비밀 정책 보좌 역을 맡게 됐다. 특히 삼성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도입되고 신입사원 채용 시 관상을 보게 했던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크게 주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와 권력을 탐하거나 배경을 앞세우지 않았다. 뒤에 그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980억 원의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기는커녕 모 일간지가 보도했듯이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무려 15,000명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돕거나 장학금으로 내놓는 등 재산을 이에 썼다. 보통 사람으로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 선도위원이 돼 단연간 삼중스님과 함께 범죄자 교도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이로써 500여 회에 걸쳐 감사장과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의 페스탈루찌 내지는 기부천사란 칭호까지 얻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의 설립을 건의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고 비생산적인 4H 운동을 없애는 대신 근면자조 협동이 근간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이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펼쳐졌고 이에 힘입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출발하여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붙잡을 수 있었던 신인 허경영. 비록 영성 출생이지만 그는 환경이 열악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은 오래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의 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데다 미역국조차 먹어보지도 못하고 운명했다. 하여 동네 아낙네의 도움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는 평생을 두고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는 한 맺힌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미역국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의 거처엔 어머니 산수에서 가져온 흙이 외로움을 말해주듯 놓여있다. 그는 흙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어왔다. 신인 허경영의 자라온 가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살펴보면 대영 제국의 총리를 지내던 로이드 조지와 유사함이 느껴진다. 조지 역시 평생을 살면서 헌신적인 어머니가 큰 힘이 됐다. 큰 인물은 이렇듯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준다. 여기까지 완전천사 주는 신인 세 번째 단원에서 두 번째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